자, 태어난 지 6개월 된 진짜 영아죠. 참 이런 일 어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어제 새벽 6시 20분쯤에 광주의 한 아파트 15층 창문 밖으로 어린아이가 떨어집니다. 그 25살 김모 씨 엄마였는데요. 엄마가 친딸을 던진 겁니다. 이 남편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딸은 이미 집안에 없었고 이미 화단으로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보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는 생후 6개월이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그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에 뭐 겁이 나고 어떻게 키울지 대책이 뭐 진짜 미래가 막막해서 그 아이를 뭐 모텔 2층인가 거기 창문 밖으로 던져서 진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뭐 이렇게 살해했다 이런 사건은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박 변호사님 네. 6개월짜리 자기 친딸을 얘 참 15층에서 그렇죠.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한 건데 원인이 더 충격적입니다. 부부 싸움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좀 채무 문제가 좀 있어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하고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분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경찰 얘기에 따르면 남편이 말다툼에 나간 다음에 전화를 했다요. 전화를 하면서 부부 싸움을 했고 아빠가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집에 들어보니까 딸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남편의 얘기에 따르면 아기 던진다 친모가 던진다 전화로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냐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라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창문이 열려 있고 아기가 없어서 밖에 보니까 아이가 떨어져 있다고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하고 싸웠으면 자기 남편하고 그 알아서 하든가 왜 이게 뭡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성 조사를 통해서는 자기가 평소에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병적으로만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6개월 아이가 있었고 부부싸움이 있었고 평소에도 조울증이 있었다 그러면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범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우울증으로 자기 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거는 그거는 무슨 병이다라고 얘기할 저는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더 심각한 중증 조현병이 있다고 해도 자기 아이를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보호하려는 게 부모고 모성애인데 자기가 우울하다고 해서 남편하고 싸웠다고 해서 아무리 산후 우울증이 심하다고 해서 15층에서 사망률 100%라는 게 예견되는 상태에서 아이를 던졌다? 이거는 우리가 정신병이다 어쩌고 이렇게 판단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극도의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엄마 다시는 엄마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질 정도의 기분을 그렇게 조절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 세상을 어떻게 엄마로서는 살 수가 없죠. 맞아요. 저도 이제 조울증, 우울증 이런 보도가 나오길래 그러니까 다른 비슷한 그런 증세를 갖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참 못할 말이죠. 자, 부모가 정말 세상의 전부일 이 어린아이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숨졌을 걸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틀 전에도 이게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 발생 이틀 전 새벽 3시에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이 신고자는 아내였고 그래서 현장에 경찰도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 아내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들은 현장에서 철수를 했고요. 결국 사건도 종결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자, 그러니까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 부부 사이 갈등 그게 치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들이 증언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복도까지 나와서 싸우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막 잡쌌어요.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그 애기 구루마로 밀고 다니면 한 몇 번 봤어요. 요새 한 며칠 계속 싸우더라고 그래요. 그래도 결국은 일 터져버렸구만요.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좋은데 그 왜 애한테 그러냐고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사건 현장에서도 배우자를 가슴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 배우자가 사랑하는 아이를 뭐 학대한다던가 아이를 괴롭히는 사건까지는 저희가 다뤘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로 아이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까지는 저희가 정말 충격과 공포, 이런 사건 정말 충격과 공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부 평소 때도 너무 많이 싸웠다고 지금 이웃들이 얘기를 하죠.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복도에서도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고 주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어린 아이를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전에도 사실은 학대를 한 거죠.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뭐 때리었을 수도 있고 뭐 정서적 학대를 한 건데, 이 정도면 사실 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 차라리 가정폭력이든지 아니 부부싸움이든지 차라리 더 터져서 아이라도 좀 보호됐었어야 되는데 최악의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보면 제가 소장님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건 아니지만은 뭐랄까요, 이 여성의 심리는 남편한테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거 내가 그걸 잃게 해주마,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뭐 이런 심리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심리가 극단죠. 왜냐하면 아이를 본인이 우울해서 술 취해서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화로 협박했다고 하죠. 뭐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를 던진다, 진짜 던진다,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건 아이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받았으니까 너한테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걸 진짜 실행해버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하신 바가 맞다고 봅니다. 뭐 엄마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일단은 뭐 본인의 범행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히 나중에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가족 간에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보통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 살해죄로 가중 처벌이 되죠. 그런데 본인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직계 비속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출생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영아살해죄는 아닙니다. 이게 출생 직후에 뭐 그런 극도의 혼란스러움으로 아이를 살해한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 이제 앞으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좀 쟁점이 될 만한 건 이제 남편과의 다툼이 어떻게 영향을 이런 행동하는 데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발적이라는 측면 등이 좀 어느 정도는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뭐 아이를 우울증이나 조울증 증세로 뭐 저기 아이를 던졌다, 그거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아이를 던지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알겠습니다. 40대 여성이 모텔에서 혼자 출산한 갓난아이를 2층 창밖으로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누군가 잘 키워줄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골목길 사이로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내립니다. 곧바로 또 다른 경찰차와 구급차가 모텔 담벼락 앞에 멈춥니다. 지난 4일 이 모텔에서 한 40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저한테 배부를 때 들어간 거 하루 종일 있다가 24시간 지난 다음에 나올 때 배 홀쭉한 거 그거만 수정했지. 여성은 이 모텔 건물 2층에서 종이 가방에 아기를 넣은 뒤 방충망을 뜯고 1층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담벼락 근처에 아이는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닷새 만인 어제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숨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3-4명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좀 있으니까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아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여성은 아이가 너무 울어서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 발견해 잘 키워줄 것이라고 믿고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엄마는 일정한 주거가 없었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창밖으로 던질 당시 아이는 살아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주스 먹였더니 사망. 그 두 아들을 살해하고 최근 자수한 엄마.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30대 A씨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이동을 했고요. 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유기했느냐, 왜 뒤늦게 자수했느냐, 왜 숨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별다른 말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엄마 A씨,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시점이 꽤 벌써 지났죠? 네, 첫째 아들은 2012년 9월에 이불로 감싸서 살해한 후에 인근 야산에 유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둘째 아들은 2015년 10월 중순에 인천 자택에서 살해한 후에 마찬가지로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의 경우에 뭐 주스를 먹였더니 사망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3년 사이에 아이 둘을 차례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상황.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에는 어떻게 진술을 좀 했습니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살해한 이유가 좀 다른 식인데요. 네.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퇴원을 한 이후에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어서 이제 살해한 뒤에 이제 안매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고요. 네. 두 번째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출산 이후에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심하게 울었던 것은 동일한데 네. 이 아이에게는 주스를 먹였더니 살에 걸려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아마 살인의 의도를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면에 도대체 아이들을 살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련돼서 한국에서 이제 연구한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한국의 영아 살해 연구에 의하면 살해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양육할 만한 어떤 그 경제적 사정이나 환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이 부재한 그런 사례들이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이 A 씨의 경우에도 실제로 두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었다. 그래서 두 아이의 친부는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뭔가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양육할 만한 같이 이제 공동 육아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임신 사실을 부정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살해하는 경우가 이제 그 특징 중에 또 하나 있는데 네. 이 A 씨의 경우에도 원래는 모친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친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전혀 거잖아요. 몰랐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 부분이 배가 부른 상황에서는 핑계를 대고 이제 집을 나가서 출산을 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이제 이 A 씨에게는 이 두 가지 동기가 모두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진술 분석 전문가가 진술 분석을 해주셨고 살인죄만 적용이 됐어요. 시신 유기 혐의는 적용이 안 됐습니까? 네, 이게 시신유기 혐의도 이제 사체 유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인데 네.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아. 2012년, 2015년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뭐 지금 날짜로는 명확하게 이제 지난 게 확실하죠. 그래서 네. 살인죄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뒤늦게 자수한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 6월에 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1차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2010년에서 14년에 해당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가로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0년에서 14년이면 이제 2012년에 태어난 첫째 아이가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러네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구청 직원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몇 차례 이제 연락을 한 상황이었었고 이거에 이제 둘러대다 보니까 압박감을 느껴서 자수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2015년은 사실 두 번째 아이로 그러니까요. 해당되는데 예. 이럴 때는 아마 확인이 안 됐던가 예. 임시번호도 부여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랬던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가 다시 재차 이제 구청 직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압박감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자신이 자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자발적으로 뉘우쳐서 자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 보면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못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네.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뭐 오래 했다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 예방하는 효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수조사도 계속 되어야 할 것 예. 같습니다. 뭐 한시적인 이벤트성 예. 그런 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이 2,154명에 달합니다. 그중에 이제 1,119건이 수사 의뢰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103건 정도가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확인이 안 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가 좀
일회성 어떤 조사에 이르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런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또 실제로 이런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좀 제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뭐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교육 또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식의 그런 정책의 변화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